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주가 폭등 20가지 급소, 기본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주가 상승의 시그널, 대한민국 주가 상승 20가지 급소를 공개한다. 김병철 지음, 리드리드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김병철, 유튜브에서 주식투자 관련 채널 이경주TV를 운영 중이다. 주식투자 및 경제 관련 전문 교육인으로 업계 최고의 컨설턴트이다. 주식투자 관련 교육은 10년 이상, 주식투자와 경제 관련 교육에서 나오는 실전 지향적이며 많은 주식투자자를 양성하고 있고 최고의 성공률을 자랑한다. 주식투자 관련 이론보다는 실전적인 노하우를 중요시하며 교육과 실전을 병행하여 주식시장에서 홀로 설 수 있는 전문 투자자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뿐 아니라 블로그와 각종 방송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활동하고 있다. 행복한 주식 투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년간에 걸친 노하우를 이 책에 모두 담았다. 프롤로그, 주식 급소를 파악하라.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공통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운이 없게 태어나서?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몇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이 책에서는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바로 주가 상승의 이유이다. 즉, 어느 때 주가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고찰이다. 주가는 아무 때나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르지 않는다. 오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물론 어떤 세력의 주가 조작에 의한 상승을 제외한다면 말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 안타깝다. 주식 투자의 실패에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탓하고 자신을 비관한다. 그런 이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었다. 주식의 기본 몇 가지를 알면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 숨어있는 급소를 공략하면 된다.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기업 가치와 군중심리라는 원동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은 변화무쌍하고 예측 불가이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움직임 속에 공통분모 20개가 존재한다. 그 공통분모가 급소다. 이 책에서는 급소 20개를 4개씩 구분하고 급소의 앞글자를 따서 사자성어처럼 기억하고 외우기 쉽게 구성했다. 미리 밝혀두지만 급소의 경중에 따른 구분은 아니다. 읊조리듯 자연스럽게 익혀 주식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제1장 흑인 대리, 흑자전환, 인물, 대체효과, 리스크. 제2장 상투 인지, 상장 폐지 모면, 투자 유치, 인적 분할, 지분 가치. 제3장 지인 반기, 지배구조, 인수합병, 반사이익, 기술 개발. 제4장 구정수경, 구조조정, 정부정책, 수주, 경영권 분쟁. 제5장 대주실신, 대박상품, 주주친화정책, 실적 개선, 신사업 진출이다. 더불어 급소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폭발적 지수를 표시했다.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가 상승의 탄력도를 말한다. 레벨의 숫자가 클수록 주가 탄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레벨 1보다 레벨 5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른다. 급소 20개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주가는 오른다. 따라서 20가지 급소는 반드시 암기해 두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주식의 기본 감각도 익히자. 단, 꼭 기억하자. 20가지 급소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단기 매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가치 투자 및 장기 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점을 혼동하지 말자. 아울러 최대한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다양한 실전 예제를 곁들이고 필요한 경우 간단한 연습 문제도 첨부했다. 무엇보다 20가지 급소를
빠른 시간에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법도 제시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주식 투자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싶었다. 힘들어 준저앉으려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걷고 때로는 내 등이 업고 뛰기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주식과 투자자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수익을 창출해냈다. 수익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성실하게 급소를 공략했다. 그 비결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 책을 낸다. 이 책은 술자리에서나 각종 주식 투자 관련 및 서적들에서 내뱉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말과 뜬구름 잡기식 제시로 가득한 글이 아니다. 주식을 정확히 알고 투자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조언이다. 나는 이 책이 주식시장이라는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투자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대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깨달아라. 깨닫고 또 깨달아라. 주식 투자의 20가지 급소를 파악하라. 기본이자 핵심이다. 반드시 기억하라. 제1장 흑인 대리 주가 폭등의 급소 1. 흑자 전환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남긴 이익은 적자일 수도 있고 흑자일 수도 있다. 흑자 전환이란 말 그대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뀐다는 것을 말한다. A기업이 1분기와 2분기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다가 3분기에 흑자를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을 했을 때보다 전년도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했을 때 주가의 상승폭이 더 크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적자를 냈는지 혹은 흑자를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업의 실적 확인은 네이버에서 전자공시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주가는 선반영된다는데 이번 분기 혹은 다음 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발표된 직후에도 주가는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가 기업 실적 발표 전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는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애널리스트가 내는 보고서나 경제신문에 난 실적 관련 기사를 참고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실적을 미리 예측해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흑자 전환 공시가 난 날에 매수하는 방법이 차선책이다. 비교적 늦은 감이 있지만 공시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꽤 있다. OCI의 공시 이후 주가 상승률은 약 25% 정도였다. 다만 공시일 이후 주가 상승 기간은 평균 3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100%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다음 경우도 흑자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신호이다. 흑자 전환을 예상할 수 있는 신호들. 1. CEO가 자신이 보유 중인 자기 회사 주식을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 2. 사업 부분별 각자 대표책이었던 기업이 갑자기 모든 사업 부분을 총괄하는 부회장직을 만드는 경우. 3. 공장 가동률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4. 전년 동기에 대형 악재 발생으로 인해 그의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한 경우. 5. 재무구조 개선을 하는 경우. 예시 1. 삼성 SDI 2016년 가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발생한 배터리 발화 사태였다. 결국 삼성전자는 출시 2달 만에 갤럭시 노트 7을 단종시켰다. 문제가 된 배터리는 삼성 SDI가 만든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삼성 SDI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3분기 실적 또한 대규모 영업이익 적자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10월 30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은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실적 발표 이틀간 주가는 약 10% 상승했다. 이 경우는 앞에 말한 신호 중에 신호 4번에 해당한다. 주가 폭등의 급소 2.
인물. 첫 번째는 인물이 들어오는, 즉 인물을 영입하는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경영자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다. 그냥 유명인일 수도 있다. 유능한 경영자를 CEO로 영입했다거나 인맥이 화려한 유명인을 사회 이사로 영입하는 등. 핵심은 영입한 인물이 주가에 미치는 파급력의 정도이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한창 뜨고 있는 걸그룹이나 배우가 소속사를 옮겼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소속사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옮긴 소속사의 주가는 상승한다. 그 연예인이 올리는 매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하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경우는 항상 소속 연예인 관련 기사에 민감해야 한다. 이제 연예인 하면 무조건 떠올려라. 소속사가 어디지? 두 번째는 인물이 나가는 경우다.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사임하고 회사를 떠나는 경우는 그동안 악재로 작용하던 인물이 사라짐으로써 주가에 탄력이 붙는다. 세 번째는 인물이 투자하는 경우다.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사나 빌 게이츠 같은 글로벌 기업 대표 혹은 워렌 버핏 같은 유명한 투자자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인데 이들은 정보의 접근성에서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은 이들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고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그렇게 뛰어든다. 쏠림이 만들어낸 강력한 에너지는 주가를 밀어올린다. 예시 1. 인물 영입. 우리콤이라는 두산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가 있다. 잠잠하던 주가는 2014년 10월에 접어들자 급등하기 시작했다. 급등의 원인은 박용만 회장의 장남 박수원 씨를 우리콤의 크리에이티 총괄 책임자로 영입한 것 때문이었다. 주가 폭등의 급소 3. 대체 효과. 대체제란 재화 중에서 같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1리터에 1,000원 하던 우유가 어느 날 2,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우유를 먹고는 싶은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할까? 우유를 포기하는 대신 우유와 최대한 비슷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두유를 먹는다. 그래서 두유 판매량이 증가한다. 즉, 욕망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대체제를 취해 타협하는 것이다. 예시 1. 조류독감. 2014년 1월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소비자는 공포감에 닭고기를 멀리했다.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닭을 살처분했지만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반면 증시에서는 어묵을 생산하는 신라 SG와 대표적 수산주인 동원수산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왜일까? 닭고기와 생선을 대체 관계로 본 것이다. 닭고기 대신 생선을 많이 먹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었다. 조류독감은 보통 3, 4년 주기로 발생하는 실정이다. 조류독감 관련 수익 전략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한다. 전략 1. 무조건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싶다면 파루와 제일바이오를 매수한다. 전략 2. 대체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신라 SG와 동원수산을 매수한다. 전략 3. 중기적, 3, 4개월 정도 관점이나 역발상 관점으로 본다면 이지바이오와 동우를 매수한다. 왜일까? 조류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변종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백신을 맞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살처분한다. 이는 공급의 감소를 의미한다. 가격 결정의 기본 요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지금 당장이야 공포감 때문에 닭고기 수요가 감소하지만 시간이 흘러 진정되면 수요는 다시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때가 되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로 인해 닭고기 가격은 치솟고 이는 곧 닭고기 판매 업체의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 대체 관계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B라는 대체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이다. 앞서 말한 우유와 두유의 관계이다. 이에 반해 보완 관계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B라는 보완재의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이다. 즉, 대체 관계는 서로 경쟁 관계이고 보완 관계는 공동 운면체 관계이다.
치킨과 맥주는 치맥이라는 말이 있듯 보통 함께 소비된다. 치킨 가격이 오르면 치킨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맥주 판매량도 감소한다. 따라서 맥주는 치킨의 보완제인 것이다. 주가 폭등의 급소 4. 리스크 해소. 주가를 짓누르던 리스크가 제거되는 것이다. 소송, 오너의 구속, 부당한 계열사 지원 등 어떤 것이든 주가에 강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리스크로 본다. 쉽게 말해 기업의 악재이다.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것은 악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요인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어떤 리스크도 영원하지 못하다. 단지 리스크 성격에 따라 그것이 제거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지 적게 필요한지만 있을 뿐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지금은 어떤 리스크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아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오를 것이다. 마치 그동안의 한을 풀듯이 말이다. 주가는 탐욕의 결집체다. 그 안에 강력한 에너지장이 존재한다. 이 에너지장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리스크에 억눌려 응축되어 있던 이 에너지는 리스크가 사라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힘으로 분출된다. 대박은 위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다. 리스크 유형 1. 소송. 기업이 소송을 당한 경우다. 피고소인의 입장이 된 경우로 관건은 소송 금액이다. 소송 금액이 자기 자본의 50%가 넘어가면 강력한 리스크가 된다. 반면 자기 자본 대비 소송액이 작을수록 리스크가 될 확률은 떨어진다. 따라서 소송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및 몇 %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사례를 보자. 코롱 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있다. 여기서 생산하는 아라미드 섬유와 관련해 미국 두 편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금액은 1조였고 당시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자기 자본은 약 1조 9천억이었다. 자기 자본의 절반 이상을 물어줘야 할 판이었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이미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판사는 배당금 9억 1,99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 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판매, 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소송 리스크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였다. 2014년 4월 4일 2심 재판부는 공시에서 보는 것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뜻이다. 1심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판결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하라는 뜻이다. 이는 곧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승소였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던 날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주가는 상한가로 화답을 했다. 3거래일 동안 21.8% 상승했다. 그 당시는 상한가가 15%여서 21.8%지만 만약 상한가가 지금과 같이 30%라면 36.8%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소송 얘기가 나오면 집중하자. 눈여겨본 종목이 있다면 소송 관련 전자공시를 체크하자. 리스크 유형 2. 인물. 경영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물이 복귀하는 경우다. 인물의 부재 자체가 리스크였다면 인물이 복귀함으로써 리스크가 해소된다. 리스크 유형 3.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현대 엘리베이터와 현대 상선은 애증의 관계 기업이다. 2003년 현대그룹은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 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놓고 KCC와 혈전을 벌였다. 신들러라는 스위스 태생의 기업이 현대 엘리베이터의 지분 20%를 사들이며 100기사를 자처했다. 이로 인해 현대그룹은 한시름 놓게 되었다. 2011년 현대상선의 자금난이 본격화된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를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였다.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대가로 연 5.4에서 7.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는 급락했다.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인 금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느라 현대엘리베이터는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그 후로도 현대엘리베이터는 다수에 걸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수권 자본 확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느라 허덕였다. 이대 주주인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을 지원할 때마다 7천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당한 계열사 지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인 것이다. 이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리스크로 작용했다. 2016년 3분기에 현대상선이 그룹 계열사에서 빠지면서 현대상선으로 인한 손실이나 추가 지원 가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리스크가 완전 해소된 것이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 주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13.03% 상승했다. 리스크 유형 4. 벌금. 독일을 대표하는 도이치뱅크라는 은행이 있다. 2016년 9월 미국 법무부는 도이치뱅크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 불안전 판매와 관련하여 벌금 140억 달러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후 도이치뱅크의 주가는 줄곧 내리막을 걸었다. 벌금 통보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의 AFP 통신이 벌금액은 140억 달러가 아니라 54억 달러가 될 것이고 합의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54억 달러면 거의 60%가 줄어든 액수이다. 상황이 급반전되자 도이치뱅크 주가는 유럽장에서 저점 대비 17%, 미국장에서는 14% 폭등했다. 제2장 상투인지. 주가 폭등의 급소 5. 상장 폐지 모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최악은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이다. 리스크 중 최대 리스크이다. 하지만 상장 폐지를 당할 줄 알았던 기업이 폐지당하지 않고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는 엄청난 리스크 해소이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이 단락은 앞의 리스크 해소와 동일한 맥락이다. 그럼에도 별도의 단락으로 구성한 것은 그만큼 상장 폐지는 강력한 리스크이고 상장 폐지 모면은 강력한 리스크 해소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다. 예외적인 상장 폐지도 있다. 상장 폐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 상장보다는 비상장 상태가 득이 되는 경우이다. 비상장사는 까다로운 공시 규정을 지키거나 때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려면 발행 주식의 100%를 보유해야 가능하다. 상장사인 A기업의 현재 지분율이 30%라면 나머지 70%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A기업이 공개적으로 1주당 얼마에 사겠다고 공표를 하는데 이를 공개 매수라 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A기업이 제시하는 주당 매수가는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재가보다 높다. 그래야만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식을 넘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상승한다. 예시 1. STX. STX는 쌍용 중공업의 후신으로 STX그룹 계열사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룹 계열사들이 쓰러지면서 2014년 1월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2014년 5월 15일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이 되었지만 2014년 6월 2일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3일에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되었다. 주가는 화답이라도 하듯 6월 3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장 폐지 모면의 경우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거래 재개 시작일로부터 1에서 3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기간에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다면 절대로 미련을 갖지 말고 매도하라. 1에서 3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매우 위험해진다.
STX의 경우 2014년에 이어 2018년에 한 번의 기회가 나타난다. 다음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STX는 2018년 6월 13일까지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고 6월 14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경우는 비유하자면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STX의 거래 재개가 다음 달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자본 잠식으로 거래가 정지된 후 1년 4개월 만이다. 거래 재개가 연기되거나 불발될 경우 외국 자본을 차별한다는 논란까지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STX는 지난해 6월 13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 이후 15일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요건을 갖춘 만큼 거래 재개가 무난할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다. 거래 정지 후 채권단으로부터 3,600억 출자 전환이 이뤄졌고 지난해 말 기준 435억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하는 등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상장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기간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 13일 이후부터 6월 28일까지는 최소 하루에 한 번씩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상장 폐지 결정 공시가 나오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장 유지 결정 공시가 나오면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확인해보자. 2014년과 비교하면 이번 경우 1일 천하로 끝났지만 거래 재개 첫날 주가 상승률은 약 16%에 달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만약 이날 하루만 매매했다면 쏠쏠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회사의 자금 등 사정이 최악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을 건드리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상장 폐지 결정은 말할 것도 없다. 설령 상장 유지로 결정이 났더라도 욕심은 금물이다. 하루나 이틀만 매매하자. 이를 절대적으로 명심 또 명심하기를 바란다. 주가 폭등의 급소 6. 투자 유치.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다는 의미이다. 그 자금은 설비 증대, 대규모 인력 채용, 마케팅 강화 등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나 차입금, 회사채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되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주가 또한 상승한다. 예제 1. 이월드. 놀이공원을 운영 중인 이랜드 그룹 계열사 중 이월드가 있다. 이 기업의 주가가 2014년에 무려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있다. 주가 폭등의 경인 역할을 한 것은 중국의 완다그룹이었다. 완다그룹은 유통, 부동산, 레저 전문 기업으로 중국 내 3위의 여행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랜드는 2014년 6월 10일 완다그룹과 리조트, 호텔, 테마도시 등 레저 사업에 대한 투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이랜드그룹 내 레저 사업과 연관이 깊은 이월드가 투자 유치로 인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중국 완다그룹의 투자 유치 소식이 이랜드의 주가 폭등을 낳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